아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큰 짐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식 투자에서 약 8천만 원을 잃었고 현재 남은 것은 카드 빚과 지인에게 진 4천만 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숨기고 살아온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짐을 안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저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내의 생일 전날이라는 점이 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기뻐할 날에 제가 이렇게 큰 충격을 주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저는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드디어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걱정하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실수와 어리석음을 되돌아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차근차근 벌어서 빚을 갚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고된 빚 갚기 생활로 돌아갈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정했고 가족을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 큰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욕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조차도 저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자책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힘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티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게. 함께 이겨내자. 저와 같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깡통이라는 건가요? 최근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2달 가까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암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시고 제가 그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뿐인 남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MRI 예약을 위해 제 돈을 탈탈 털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남게 되었고 환자들을 간병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입대 전 몇 달 동안 모아놓은 군 월급과 번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손에 남은 것은 6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60만 원도 불과 20여일 만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정말 깡통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대하기 반년 전부터 경제 서적과 주식 관련 서적을 읽으며 투자에 대한 준비를 했지만 막상 현실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그때 그 돈으로 가엾은 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식 투자에 대한 꿈을 품고 PC방에서 정액을 내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4시에 칼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차라리 일을 시작하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20여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허무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실패하신 분들의 사연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했던 그때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생활비라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첫 매매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사란 참으로 서글프고 아이러니합니다. 동생이 건강 결과가 나오면 어떻든 간에 알바라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잠시 빚을 지고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왕 시작한 주식 투자, 분명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시 재기할 날을 고대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기에 포기는 없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시 바로잡고 재기하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아이러니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저에게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안겨주길 바라며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저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만 느껴졌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며 그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생이 건강이 우선이었고 그를 위해서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알바를 시작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꿈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 전에 안정적인 생활을 먼저 회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의 길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그 가게는 내 가게가 상당 부분 물건을 납품하던 곳이었고 아직 못 받은 돈도 좀 있긴 합니다. 불이 난 가게는 매매가가 크게 떨어지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제 가게도 이래저래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정작 불난 가게보다 불이 나지도 않은 제 가게의 매매가가 더 크게 떨어지는군요. 참 웃긴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라는 우리나라 증시, 그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회사들 걸러내고 나면 더욱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안타깝기마저 합니다. 외국인이 저렇게 팔아제낀다며 연일 하락을 부채질하는 언론과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른다고 목표가 올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목표가 내리기 바쁜 증권사들도 제가 보기엔 매일 삽질이나 하는 병신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니 더 떨어질 거라고. 국민들의 적립식, 펀드 등으로 들어온 돈을 재워넣는 운영사들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따라서 매수할 것 같군요. 저는 외국인들을 특별히 배척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을 저리도 많이 가지게 되었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업을 외면했을 때 우리의 기관들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저 도박판의 머니게임처럼 겁에 질려 우리 기업들의 주식을 매도했을 때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과 금융산업은 외국 투자자의 손에 거의 넘어갔습니다. 수급이 꼬여있다고 말하지만 길게 보면 엄청난 돈들이 증시로 몰려올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돈도 매년 크게 늘어날 것이고 우정사업본부나 각종 기관들의 투자도 대기하고 있고 주식펀드의 활성화로 등으로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시피 한 자산의 구조조정도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옛날 IMF 때의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세계 인류 상품을 생산해내는 우리의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 불안합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데 매일매일 외국인이 팔아제끼는데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기업의 가치고 지랄이고가 무슨 소용이냐. 내 돈 벌게 해주는 회사가 짱땡이지 라고 냉소를 날리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이익과 그 질을 논하는 사람은 줄고 기술적인 분석을 들이대면서 그 봐라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 증시는 더 내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올라도 우리 증시는 쥐꼬리만큼 오릅니다. 시장에 올해 예상되는 PER가 5도 안 되는 기업들이 속출하지만 PBR 1 미만, 실질 PBR 0.5 미만의 기업이 지천으로 늘려있지만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손이 안 나갑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빌려다 겁을 주면서 시장에 내던지지만 내심 불안한지 선물 매수 계약은 잔뜩 걸어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로부터 싸게 사서 향후 비싸게 그들에게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전 국민이 한 푼 두 푼 모아 돈 불려달라고 맡긴 적립식 펀드와 매달 쥐꼬리만큼 받는 월급에서 왕창 떼가는 국민연금. 그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저 같은 무대포 강심장의 개미들이 연일 코 묻은 돈으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적어도 외국인 눈치만 보며 국민의 돈을 탕진하는 증권사나 연기금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군요. 질러라. 지금이 기회다.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건가? 160만원 복구하려다 4천만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본인이 먹잇감인 줄도 모른 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줄 압니다. 폭포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큰 시류에 빠져 끌려가는 미약한 존재란 걸 알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너무나 늦습니다. 160만원 복구하려다 마이너스 4천만원이 된 사연을 올립니다. 때는 2011년 8월 여름 휴가가 있는 날, 은행에 1년 적금이 완료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증권계좌를 개설해 부모님 돈과 제 돈을 합쳐 4천만원을 코스피 한 종목을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마이너스 5% 손실 200만원. 그렇게 한 달 넘어서 손실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26,000원짜리 주식이 17,000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생각하면 그 시기가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3달 넘게 보유하니 원금이 되었습니다. 원금이 되다 보니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주식 가지고 있냐고. 저는 본전 와서 그냥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주식을 계속했지만 집에 자동차를 바꿀 시기가 되어 주식을 접게 됩니다. 회사도 좋은 회사이고 기숙사 생활 회사를 다니니 돈이 잘 모였습니다. 적금 들고 나머지 돈은 사고 싶은 거 사고 술도 마시며 잘 지냈지만 돈이 모이자 다시 주식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 종목을 들어가게 됩니다. 와,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일주일 새 마이너스 10%입니다.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코스피 10위에 드는 우량한 회사인데 계속 빠집니다. 한 달 월급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대선 테마주가 끝물일 때 한 종목에 들어갑니다. 수중에 2천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몰빵 매수를 합니다. 잘 오르던 게 쭉 내려갑니다. 아니 이게 뭐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후로 쭉쭉 빠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세력이 터는 거였습니다. 거의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그 후로 한 달마다 쓰고 남은 돈을 그 주식에다가 계속 넣게 됩니다. 최대한 넣으려고 100만원 이상은 넣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마이너스 50% 이상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한 달마다 월급이 남으면 계속 매수를 합니다. 내 평단 3,200원 정도 주식은 1,600원. 갑자기 주식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20% 이상 오르더니 꼬꾸라집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 주가는 2,000원을 넘게 됩니다. 또 그러더니 테마를 엮어서 2,500원이 옵니다. 1년 이상을 이러고 있으니 진절머리 나서 마이너스 60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근데 2일인가 3일 만에 제 평단이 오더군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 이 일만 더 참았으면, 그냥 예약 매도 걸어놨으면. 그날 담배 엄청 피웠네요. 그러자 소위 말하는 뇌동매매가 이루어져 급등하는 종목에 또 몰빵을 합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왜 그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마이너스 3% 이상 쳐맞는지. 결국 계좌는 마이너스 1,000만원을 찍으며 멘탈이 나간 저는 핸드폰을 그대로 던져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게 거의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남은 돈과 부모님 돈을 합쳐 정기예금을 넣게 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종목이 폭락하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정기예금을 깨고 주식을 넣어볼까. 길 가다가 문득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시기가 폭락 후 살짝 올라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종목 매수하고 기다렸으면 외제차 한 대는 벌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9월 정기예금이 끝나는 날 이자를 받으며 5천만 원을 주식 계좌에 옮기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진단 키트가 나올 때 들썩이는 종목에 들어갑니다.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우와, 역시 타이밍 좋았어. 다음날 또 오르더군요. 또 매수를 합니다. 흘러내립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0만 원. 이게 뭐지 도대체 왜 들어가면 또 이런 거야. 그렇게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400만 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종토방과 핸드폰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 주식이 상한가를 갑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상한가가 무너집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800만 원, 거기에다가 제 통장의 여윳돈 160만 원을 계좌로 옮겨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한 달 정도를 보유했는데 1달간 주가가 튀었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하니 5천만 원까지 폭구가 되었고 나머지 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160만 원이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3%만 먹으면 돼, 제발.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2천만 원, 제 돈을 날리고 부모님 돈이라도 건지자 하고 매도하게 됩니다. 그날 많이 울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아, 여태까지 마이너스 3천만 원.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2021년 1월 주식 공부를 하게 됩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 200만 원 다양했습니다. 그래, 공부해서 100세 시대 노후 대비하자.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어. 2달치 월급을 쓰며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고 다시 뛰어들지만 주식을 오래 못 갖고 있는 성격이 돼버립니다. 먹는 건 1, 2%. 손절은 마이너스 4, 5%. 참 미친 짓입니다. 또 마이너스 500만 원 여윳돈을 계속 넣다 보니 수중에 돈은 없고 주식은 마이너스이고 책을 봐도 의미가 없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2022년 1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전업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월급 최소한 여윳돈을 남겨두고 주식에 1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루 1, 2%만 먹자. 1%면 13만 원이니 하루 일당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수가 3000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눌림목 매매가 너무 잘 되어서 10일 만에 250만 원을 벌어 1350만 원을 만듭니다.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네요. 한 종목에서 눌림목 매매를 하다가 하한가를 가면서 물려버렸습니다. 다음날 개파락 시가에 매도하니 잔고는 1000만 원 찍히네요. 안 나갈 수 있을 때 나갔어야 했는데. 미치겠습니다.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악재가 있는 걸 아는데 들어갔을까? 그 뒤로 마이너스. 주식을 4일 동안 매매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창 밖은 정말 평화롭네요. 일상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주식을 보니 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까 보았던 주식이 전부 20% 이상 올라갑니다. 미쳐버립니다. 또다시 뇌동매매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4%. 아씨, 정말 뭐지 짜증지대로입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또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다음날 상한가. 아니, 떨어지면 괜찮지만 상한가라니. 더더 미쳐버리겠습니다. 또 종목을 매수합니다. 다음날 생각은 팔지 말아야지 하는데 손이 계속 매도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팔자마자 솟구치네요. 솟구치다 못해 20% 이상이네요. 머릿속은 아, 다시 1000만 원 만들 수 있는데 이 생각뿐입니다.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지만 결국 악재가 발생하여 수익도 날리고 손실을 보게 되어 계좌는 790만 원 남았네요. 컴퓨터 꺼버리고 밖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씨지만 몸에 힘이 없어 그런지 포근했습니다. 4개월 만에 3시 이전에 바람 쐬러 나간 게 처음이네요. 평화롭고 따스하고 하늘이 푸릅니다. 총 마이너스 4천만 원 주식 공부 500만 원. 그냥 회사원 월급으로 모으려면 4년을 날렸네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제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다시 저라는 사람이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열받는다고 핸드폰 푸시거나 던지지 마세요. 추억이 있고 웃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폭구가 안 됩니다. 엄청 후회합니다. 전업을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랑 담배, 술로 인해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기분 나쁘면 술, 기분 좋으면 술, 그놈의 술술술. 술술 잘 풀렸으면 좋았으면 몰랐을까. 주식하시는 분들 몸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시장 떠나지만 남아 계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만 꽤 길 것 같네요.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게 되더군요. 특히 주식시장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 대한 흥미가 있었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았기에 저도 주식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알다 가도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요즘 들어 저에게는 더욱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도 두려움이 가득했던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책을 읽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주식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매매를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식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매매를 하면서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식 초보인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기업의 이슈,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히면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고 주식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체크하고 저녁에는 다시 한번 분석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제 기대와는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작은 수익을 얻으면 그 뒤에 더 큰 손실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주식은 제가 수익을 보고 싶었던 만큼 그 희망을 저버리며 반복되는 손실로 저를 치이게 했습니다. 손실이 누적되면서 점점 더 심리적으로 힘들어졌고 매매를 계속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식 거래의 재미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저는 이 주식시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식시장은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꽤 열중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나게 차트와 뉴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며 미래의 주가를 맞춰보려고 했죠. 잘 맞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은 예측을 누군가가 보고 투자하게 되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주식에 대해 예측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수조원이 굴러가는 판대기의 방향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저 웃어 넘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런 분의 예측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는 가볍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란 결국 확신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한데 서로의 예측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한 틱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틱의 변화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붕괴시키느냐에 따라 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틱을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니까요. 사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한 틱의 변화가 위냐 아래냐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 작은 변화가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주식시장에서의 예측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어떤 분이 주식 비법을 전해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음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법도 한 틱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틱의 변화는 그만큼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주식의 흐름을 잘 이해하려면 고가를 깰 것인지 아니면 저가를 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안에는 대부분의 답이 들어있죠. 매우 단순한 이론 같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위로 갈 생각이라면 고가를 깨고 저가를 지켜야 하고 아래로 갈 생각이라면 저가를 깨고 고가는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주가는 매우 간단한 이유로 움직이지만 그 간단함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비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방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고가를 깨지 않고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가는 그냥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감정과 심리가 얽혀있는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법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단타를 치기 위해 월봉과 주봉을 모두 보고 하라고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단타를 치는데 월봉과 주봉을 봐야 하는지 의아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타, 중타, 장타 모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타를 칠 것이냐, 장타를 칠 것이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서는 그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월봉과 주봉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디는 못 가고 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즉, 분봉에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월봉이나 주봉이 가기 싫은 자리라면 분봉의 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어접한 하수일지라도 주봉과 월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전략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틀 전 제가 만난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처럼 보였고 대화하는 동안 그들의 선량한 영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사모으는 사람들처럼 보였기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흐름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결코 비법이 아니며 단순히 주식이 흘러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내리기 위해서는 내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식을 사더라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며 이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릴 구조에서 오를 구조로 바뀔 때는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오를 구조로 바뀐 상태에서는 양봉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때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그 구조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음봉이 왜 나오는지, 양봉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밑꼬리를 만드는지, 왜 윗꼬리가 생기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주식 투자에서의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주식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숫자와 차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심리와 구조가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란 단순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주식시장의 복잡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에 있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흐름을 읽는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저가를 깨서는 안 되는 구조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밑꼬리가 긴 음봉이나 장대 양봉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봉의 형태가 아니라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저가를 훼손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봉의 형태가 밑꼬리가 긴 음봉이든 장대 양봉이든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봉의 형태를 외우고 구분하지만 한 틱으로 세상을 보면 두 봉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단지 밑꼬리가 긴 음봉과 장대 양봉의 차이는 고가를 갱신하는데 얼마나 쉬운가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즉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봉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사냥하고 싶다면 제대로 사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조차 없는 사람들이 파편적인 내용들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열을 모르면 극한의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이는 응용도 불가능합니다. 기초가 먼저이고 응용은 나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기초를 쌓지 않으면 항상 사상누각에 불과하죠. 이러한 원리는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응용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기초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가 충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인데 어떤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며 그로 인해 왜곡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수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주식시장에서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비법이란 것이 정말로 실용적일까? 간단하게 300 종목만 돌려봐 달라고 하면 그 로직이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 종목에나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랜덤으로 300 종목을 돌려서 맞는 비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에 맞는 비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출을 보고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상승장에서는 잘 맞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쓸모없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가치에 비례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메이저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만약 메이저가 돈질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비극적인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흐름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흐름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목을 기르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업 투자자로서의 길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흥미로 시작하기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투자 세계일지라도 그 안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취미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충분한 준비와 훈련을 거친 뒤에 이 바닥에 발을 담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느 순간 분석하는 것도 귀찮고 다우지수조차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장이 시작하면 그냥 그 흐름에 따라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주면 받아먹고 손실을 주면 감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한 틱의 힘을 바라보며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차트를 볼 줄 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봉을 하루면 배우고 이평선도 며칠이면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종종 우스갯소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TV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몇 초면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TV를 보는 것과 달리 TV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쏴주는지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PDP와 LCD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LCD와 OLED를 구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저 TV일 뿐이고 전기세 차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근본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구현 방법도 다르며 이로 인해 TV의 두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단순히 차트의 표면만 보고 배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백라이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을 두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배우겠다고 한다면 결국 깡통계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해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심리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결국 자신만의 철학과 원리를 세우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 봉은 단순한 차트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힘의 작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봉이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봉이 발생하면 향후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음봉이 나타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양봉이 나면 보통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봉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봉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타났다면 이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음봉이 나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 음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봉의 형태가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비법이나 기법, 비기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필요한 해법을 찾아 연구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보며 하나씩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정한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람은 쥐뿔도 모르는구나 아니면 좀 수준이 있구나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장세에 대해 글을 쓰는 분들 중에서 만약 집을 판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글은 글일 뿐이고 말은 말일 뿐입니다. 글은 지울 수 있고 말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판단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틱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바로 한 틱을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저의 경험담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주식시장의 복잡함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의 투자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